근데 내가 이게 보다 보니까 너네 집 고양이가 한 마리 더 생긴 거야? 추가로 입양을 한 거야? 그럼 두 마리인 건가? 2마리가 됐지. 그럼 위에는 지금 몇 살이야? 위에가 8살. 딱 8년 만이라니까? 다들 그럼 탄핵 키즈들이야, 탄핵 키즈들. 걔는 그 저기 뭐냐 밑에를 안 괴롭혀? 아니지, 이 고양이 합사가 되게 어려워. 어. 고양이가 영역동물이라. 음, 이제 큰 애는 덩치가 좀 있고, 음, 새로운 애는 뭐 손바닥만 해. 음, 한 대 치면 죽을 것 같은 크기야. 그런데 이 조그만 애는 음. 겁이 없어.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지. 근데 첫째는 자기 영역에 누가 들어오니까 음, 첫째가 도망을 다 가. 그러니까 이렇게 합사를 할 때 신중하게 격리 시간을 오래 갖고 이제 작은 애 냄새를 담요 같은 데 묻혀서 첫째한테 맞춰주고 잠깐 보여주고 이렇게 과정을 지금은 떨어뜨려 놓은 상태지. 살짝만 보여주고. 근데 첫째가 도망가고 있어. 그 큰 덩치가. 안녕하세요. 이한배의 경제의 속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무고요. 이한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남태령 투쟁에 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죠? 네, 지난주 방송 녹음을 저희가 지지난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남태령 연대투쟁 혹은 남태령 대첩에 관한 이야기를 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 둘이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저도 진행자님도 그 대단한 연대투쟁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그렇게 되죠. 예, 저희가 9월 9일에 첫 방송을 업로드했고 지금 에피소드 17까지 왔습니다. 제 인생에 이상한 평행 이론이 하나 있는데 제가 과거 김용민 목사님과 김용민 브리핑 첫 방송을 한 게 2016년 3월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해 12월에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우리 가족이 찐빵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아기 고양이님이 우리 집에 입성하셨습니다. 예, 지금도 제 뒤에서 저를 종처럼 부리면서 아주 잘 살고 계세요. 네. 그리고 올해 9월에 제가 방송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12월에 다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호빵냥이라고 우리 가족이 이름을 붙인 두 번째 아기 고양이님이 우리 집에 입성하셨습니다. 예. 아주 깨발랄한 캐초딩식이라 온 집안을 다 휘젓고 다니시는 중인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대통령이 탄핵되고요. 고양님 식구가 늘어요. 야, 그래서 앞으로 방송 다시 하는 건 진짜 신중해야겠다. 예,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너무 큰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럼 뭐 언제 저기 필요할 때 한번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대통령 올라오면 방송을 다시 하는 걸로. 예. 일단 지난주 방송에 올라온 댓글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유난히 방송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시국인 만큼 최소 주 2회는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우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뭐라고 더 듣고 싶으시다는데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상황을 말씀드리면 매우 송구스러운데 주 1회 이상 방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선 저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진행자님과 이 방송 프로듀서 곰곰이님이 우리 회사 간부들입니다.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곰곰이 PD만 해도 우리 회사 뉴미디어 국장이에요. 진행자님은 너 뭐지? 경영기획실장인가? 경영지원실장? 뭐 아무렇게나. 예, 아무튼 그런 실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바쁩니다. 보통 저희가 목요일에 녹음을 했는데 계엄 내란이 벌어졌던 주하고 탄핵소추가 가결된 두 주는 토요일에 녹음을 했습니다. 두 주 다 국회에서 탄핵 투표가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방송을 만들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녹음 파일을 토요일 밤에 곰곰이 PD한테 넘겼고 곰곰이가 일요일 하루 종일 편집을 해서 월요일 오전 8시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곰곰이가 월요일에 거의 시체가 돼서 출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방송 편집 외에 다른 일도 쌓여 있으니까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뭐 곰곰이가 고생이 많습니다. 곰곰이가 제일 고생이긴 하죠. 네. 예. 두 번째는 이게 본질적 이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자, 이제 고 하면 두 분은 하실 겁니다. 우리 중 제일 할 일 없는 게 저이긴 해요. 근데 제가 주 2회 이상 이 컨텐츠를 만들 자신이 없는 겁니다. 횟수를 늘리면 질이 드라마틱하게 하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제 역량도 감안해 주셔서 주 1회 방송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저희의 현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그 1회를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다는 결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곰곰이의 막간 광고. 1월 1일 곰곰이의 새로운 콘텐츠가 나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지난주 저희 이름 오타 말씀드렸더니 이제 대놓고 오타로 저희를 부르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희 둘 다 김씨가 됐더라고요. 제일 심한 게 김종모, 김웬배였습니다. 심지어 김웬배는 배가 안에 배가 아니고 바깥 배예요. 물론 이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는데 세 글자 다 틀리셨습니다. 근데 또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예 진행자님 오프닝 하실 때요. 안녕하세요. 김웬배의 경제 속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종모고요. 김웬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이렇게 하시죠. 예. 제 발음이 어려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예. 네, 다 알아듣습니다. 김웬배. 예.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댓글. 이완배 기자님이 내 친구면 좋겠다. 이정무님은 내 친오빠면 좋겠고. 아이디 김현희님. 큰일 납니다. 예. 김현희님 오해가 좀 있으신데 저도 그렇고 진행자님도 그렇고 저희가 방송이어서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죠. 예. 실제로는 엄청 재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족보가 개판이 됩니다. 제가 김현희님 친구고 이정무가 김현희님 친오빠면 이정무가 저보다 선배가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쟤보다 한 살 많아요. 제가 형입니다. 안 그래도 72년생인 이정무가 71년생들 중에 저한테만 반말을 해서 족보가 엄청 꼬였는데 김현희님까지 이렇게 이상하게 끼시면 진짜 개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다면 진행자님이 김현희님 친구 하시고요. 제가 친오빠 하겠습니다. 성도 김웬배로 바꾼 김에 충분히 가능하죠. 네, 형님. 마지막 댓글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꼭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가 좀 늦었는데 저희 방송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디 혜원킴5077님과 헤이써니21님은 벌써 몇 주째 반복해서 계속 후원을 해주셨어요. 다로드1112님도 4번 후원해 주셨고요. 이윤경 I7Q님, 더미7138님, 기수김 S4P님. 이분은 제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니나니나니 고질라다님. 예, 2번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타이핑할 때 이게 안 헷갈릴까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니나니나니 맞죠? 고질라다님. YHOE2024님, 세진님 2755님, 유찬희님, 까탈만용님, 정영미 W1X님, 김남미 C7J님, 아난 X3Z님, 용천 T4Z님, 심광현 R1K님, 이분도 읽기가 까다롭네요. 영유양24님,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꼼꼼히 살폈는데 혹시 빠뜨린 분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민중의 소리에서 낸 책들 사주셨다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우리 회사 정기 후원자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압도적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전여농, 이 두 단체가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서 16일
경남 진주와 전남 무안에서 트랙터를 이끌고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21일 서울에 도착해서 트랙터 행진을 벌인 다음에 돌아오는 예정이었는데 경찰이 남태령 고개에서 이걸 막았어요. 그래서 밤샘 대치가 벌어졌고 많은 시민분들이 남태령으로 집결해서 무박 2일의 연대투쟁 끝에 경찰 방어진을 뚫어냅니다. 특히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분들이 대거 이 연대투쟁에 참여해서 정말 큰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농민투쟁 역사에 이렇게 많은 젊은 분들이 연대해서 이토록 아름다운 장면을 만든 건 제 기억에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농민들만 있었으면 다 연행되거나 안 그러면 더 무지한 탄압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 20대 여성들이 지켜줘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농민이 국민이 자 사실 매우 오랫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한국 산업 구조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습니다. 극단적인 증거가 우리나라 농민 숫자를 약 2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3.8% 정도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고요.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는 제도라고 상식적으로 인정한다면 농민 국회의원 숫자가 최소 11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일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1명입니다. 농민 숫자가 200만 명인데 농민 국회의원은 단 1명이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3번으로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임미애 의원도 사실 농민이어서 비례대표가 된 게 아니었어요. 민주당 대구 경북 지역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거라서 지역 균형 발전 분야? 이렇게 공천이 된 겁니다. 농업 비례대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딱 한 분입니다. 11월 28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 이때 첫 인사말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사짓는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였어요. 저는 그때 가슴이 시렸습니다. 300명 중에 농사짓는 국회의원이라고 스스로를 칭할 수 있는 분이 이분 하나라는 사실이 슬펐고 동시에 이분이라도 있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죠. 직전 국회인 21대 국회에서는 농민 의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0명이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 직전인 20대 국회에서는 몇 명이었을까요? 딱 1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건 의원이었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농업은 그냥 내팽개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발언권도 잘 안 주는 겁니다. 이런 전통의 출발이 박정희 때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나이 때는 아닌데 저희보다 한 세대 위를 보면 서울 수도권에 사는 분들 중 대다수가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입니다. 고향이 서울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올라왔느냐? 전부 농사 짓다가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느냐? 박정희가 정말 악랄할 정도로 쌀값을 짓눌러요. 저고가 정책이라고 하죠. 박정희는 노동자들을 최대한 싼 값에 착취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노동자가 살아는 있어야 되니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쌀값을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짓눌러 버린 겁니다. 농민들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서울에 올라온 겁니다. 이분들이 어디에 정착할까요? 청계천에서 판잣집을 만들고 정착합니다. 이분들이 뭘 해서 먹고 살까요? 뭐든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월급을 적게 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14시간씩 노동을 하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많은 현대화의 자산은 농민들을 죽음의 고통으로 내몬 악랄한 저고가 정책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하고도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 우리는 농업부터 내줍니다. 희한하게 우리는 선진국하고 FTA를 해도 농업이 손해를 입고 후진국하고 FTA를 해도 농업이 손해를 입습니다. 농업부터 빠개요.
그래야 공업 부분에서 지킬 것을 지킨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일단 국가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쳐보자고요. 예. 그림이 하나 나가죠. 그 유명한 자유무역 이론의 토대가 된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절대 우위론부터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가 필요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습니다. 두 나라는 반도체와 물고기를 생산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선진국은 기술이 있으니까 반도체를 만드는데 1시간이면 됩니다. 반대로 후진국은 기술이 없으니까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려요. 물고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건 후진국이 더 잘해요. 태어나서 맨날 물고기만 잡은 거죠. 그래서 후진국은 물고기 한 마리 잡는데 1시간이면 돼요. 반대로 선진국은 물고기를 잘 못 잡습니다. 10시간 정도 걸려요. 이때 두 나라가 각각 반도체 하나와 물고기 한 마리씩을 가지려면, 지들끼리 해결하려면 11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역을 하면 2시간으로 줄일 수 있어요. 각자 잘하는 것만 하라는 겁니다. 선진국, 반도체 잘하니까 이거 2개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2시간이면 되죠. 예. 후진국, 물고기 잘 잡으니까 이거 2마리만 잡는 거에 집중합니다. 역시 2시간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교환. 이러면 두 나라 모두 반도체와 물고기 하나씩 가질 수 있고 시간은 11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필요합니다. 자유무역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 그림 보시죠.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사실 현실을 보면 선진국이 물고기도 더 잘 잡아요. 그렇죠. 예, 낚싯대 하나를 만들어도 선진국이 더 잘 만들 확률이 높죠. 그런데 격차가 다르기는 합니다. 반도체는 아까처럼 선진국은 1시간 걸리고 후진국은 10시간 걸려요. 격차가 큽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선진국이 더 잘 잡기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격차가 나지는 않아요. 선진국은 4시간이면 한 마리 잡고 후진국은 6시간이면 한 마리 잡습니다. 둘 다 선진국이 잘하죠. 하지만 이때도 무역을 하면 유리합니다. 원래 선진국이 반도체, 물고기 다 가지려면 반도체 1시간, 물고기 4시간, 합해서 5시간이 걸렸고 후진국은 반도체 10시간, 물고기 6시간, 합해서 16시간이 걸렸는데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선진국은 반도체만 2개 만들어요. 2시간이면 되죠. 후진국은 물고기만 2마리 잡아요. 12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씩 교환. 이러면 선진국은 5시간 걸려야 했던 걸 2시간으로 줄이고 후진국도 16시간 걸렸던 걸 12시간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의 요지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무역을 하는 게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도. 네. 그런데 이게 산수로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후진국은 평생 물고기만 잡아야 돼요. 반도체를 만들 기회가 없습니다.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선진국만 영원히 독점하죠.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까지 상식을 쌓고 현실을 보죠.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선진국들은 압도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독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고 농업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은 후진국이 전담해야 옳잖아요. 여기서 진짜 웃긴 현실이 드러납니다. 안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들 아는 선진국 중에 농업 후진국이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32% 정도 되거든요. 중국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자급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중국은 후진국이니까 그럴 수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어마어마한 농업 강국입니다. 옆에 뉴질랜드는 농업이 주력 산업이에요. 독일이요, 엄청난 공업 강국이죠. 게다가 농사 짓기에는 날씨도 별로예요. 그런데 여기도 농업 수출국입니다. 날 흐리기로 유명한 영국도 자급률이 100%가 넘어요. 프랑스, 여긴 세계적인 농업 강국입니다. 러시아도 농업 강국이죠. 미국이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세계 전체 인구를 먹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업 강국입니다. 세계 최대 옥수수 재배 국가예요.
캐나다가 춥잖아요. 여기도 농업 강국입니다. 아니, 자유무역하면 선진국은 농업하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사회가 후진국들에게 자유무역하라고, 시장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요. 그러면 지들은 농업을 후진국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안 넘겨줍니다. 왜 그럴까요? 식량이 주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전쟁이 났는데 식량이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쌀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진국도 식량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했어요. 아니, 요즘 같은 자유무역 시대에 식량 부족하면 수입하면 되지. 될 것 같죠? 그 논리로 식량 자급률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린 두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다 미국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이 어떤 이유로 식량 못 주겠다고 그러면요. 유럽에서 수입하면 되지. 유럽이 미국 말 듣고 니네한테 식량 안 팔겠다고 하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농업을 너무 홀대했죠. 우리나라 산업 중에 최약체입니다. 농민 국회의원은 없거나 한 명이에요. 농민들이 시위를 하면 왜 저래?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남태령 대첩은 달랐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에 있던 농민들이 투쟁의 깃발을 올렸을 때 가장 젊은 세대가 뜨겁게 연대합니다. 23시간 동안 밤을 새면서 함께 20대, 30대 MZ세대가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 고개를 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분들이 함께 남태령 고개를 넘는 그 장면이야말로 우리나라 연대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한 챕터였다고 믿습니다. 네,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란 수비, 일본의 진짜 수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경제학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최정규 교수님이 2017년에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공감의 법칙, 배우고 투쟁하고 노력하라 라는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와 생면부지의 누군가가 느끼게 되는 고통이 나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은 엄마의 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울기 시작하는 아이나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괜히 즐거워지는 식의 감정의 전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정의 전이를 넘어 공감에 이르기 위해서는 1. 상대방도 나와 동일한 인격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2. 나를 상대방의 처지에 놓으려는 상상력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3. 상대방이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될 고통이 내가 그 처지에 있을 때 느끼게 될 고통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4. 나 역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의 결과일 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의 농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고 내가 농민으로 태어나 살아갈 수도 있었으며 지금 농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만약 내가 농민이었다면 느꼈을 고통과 다르지 않음을, 그리고 지금 나는 농민이 아니지만 트랙터를 이끌고 온 저분들이 농민인 이유는 모두 우연의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을 MZ세대가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함께 투쟁을 합니다. 이제 이 칼럼의 마지막 대목을 읽을 텐데요. 약간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5년에 터키 휴양지 해변에서 한겨레 신문은 인형처럼 작은 남자아이라고 표현했던데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알란 쿠르디 군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가족 모두 내전 중이었던 시리아를 탈출하려고 한 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르디 가족이 탔던 곰보트가 뒤집혔고 이 인형처럼 작은 3살짜리 아이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 장면을 기자가 찍었는데 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늘 방송에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쿠르디입니다. 그리고 최정규 선생님 칼럼의 끝부분을 읽겠습니다. 공감이 발동되고 연민에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는 우리를 그들의 처지에 놓고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들이 단지 그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을 상상해내는 일이다. 나는 우연히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아남은 자임을 자각하고 우연히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는 이들의 고통을 공감할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편부당성을 갖출 때 우리의 공감은 제도적 토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자리에 쿠르디를 놓든 강남역에서 살해당한 20대 여성을 놓든 아니면 구의역에서 생을 마감한 청년을 놓든 마찬가지다.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우연히 그 일이 벌어졌고 우리에게는 우연히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고통이 내 것이 됩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약자의 처지로 내몰린 사람이 쿠르디건, 강남역에서 살해당한 20대 여성이건, 구의역에서 생을 마감한 청년이건, 1980년 광주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이건, 올해 8월 야간 노동 중에 세상을 떠난 쿠팡 노동자 김명균님이건, 트랙터를 이끌고 용맹스럽게 남태령 고개를 넘은 200만 농민분들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를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남태령에서 함께 싸우신 수많은 분들께 진심을 담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순간 동지가 됐습니다. 이 연대의 힘이 남태령을 넘고 윤석열을 넘고 빠가사리 같은 국민의힘을 넘어서 전진 또 전진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방송을 다시 시작했고 우리 집에 호빵양이라 불리는 두 번째 고향님이 강림하셨고 윤석열 이 씨발놈이 내란을 일으켰고 민중들이 뜨겁게 연대했던 2024년이 끝나갑니다. 먼 훗날 되돌아보면 2024년은 정말 아름다웠던 때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 멋진 시민들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한배 기자였습니다. 근데 왜 둘째를 냈어? 아예 뭐 우연히 제 딸하고 있다가 이제 이 공공보호소에 있는 애들이 안락사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근데 얘는 새끼라며. 새끼지. 근데 그 27일인가 뭐 아마 그때가 안락사였을 거야. 아,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공공보호소로 가서 아마 이제 그건 엄마가 버린 애. 어미가 버려서 구조가 되는데 이상하게 뭐 딸이 올라와가지고 같이 술 한잔 먹다가 우린 고양이 다 좋아하니까 우리가 둘째를 키우면 어떤 애 키울까 이러고서 보다가 아우 얘가 너무 눈에 밟히는 거야. 그래갖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둘이 끝이지 내가 셋부터는 진짜 감당 안 되거든. 그렇습니다.